2011년 12월 31일 중국 허난성 시창시 경찰서로 한 여자가 다급하게 전화 걸어옵니다. 저 지금 친구네 가족이 다 죽은 것 같아요. 얼른 가서 확인 좀 해줘봐요. 신고자 왈 자기가 평소처럼 심심하니까 수다 떨려고 이웃이자 친구인 천하이친 집으로 갔는데 천하이친 집 문이 잠겨있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이름을 불러봐도 반응이 없어. 이게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왜? 이때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처음엔 이 가족이 다 어디 나갔나? 했어요. 그러면서도 혹시나 싶어 그 닫혀진 문틈 사이로 안을 쓱 들여다본 거예요. 그런데 외출은 무슨 그 작은 틈 사이로 어머 저게 뭐야? 집 마당에 저게 물이야 뭐야? 빨간 게 설마 저거 피야? 이 말에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 강제로 문을 뜯어 들어가 보게 되는데 들어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요 너무 참혹했습니다. 방 안에 중년 남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야? 모르겠어. 왜? 얼굴이 완전히 뭉개져 있어서 머리가 산산조각이 나 있었대요. 머리만이게요? 몸에도 칼자국이 말도 못하게 많아. 거기다 이런 남자 옆에 중년 여자가 또 누워있는데 그녀 몸 또한 칼자국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도 너무 충격적인데 경찰이 더 놀랬던 건요. 이 여성의 칼자국, 이 칼자국이 난 부위들이 하체에 집중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범인이 이 여자의 하체만 난도질을 해놨어. 이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집주인 천하이친이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경찰이 이 집 전체를 수색하는데 다른 방에서 어린 10살 둘째 딸과 7살이었던 막내 아들의 시신이 이 두 아이의 머리와 목에도 칼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떤 개새끼가 이런 짓거리를 한 거냐. 지금 이 가족 전부를 죽여놓은 거 아니에요. 이 범인, 이 가족에게 엄청난 증오심이 있는 놈이구나. 끔찍하게도 이 가족을 싫어했구나. 부검학자가 사망한 아내 천하이친의 몸 생식기에서 2개의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팩트는 이 상처, 그녀가 사망한 이후에 생긴 것이다. 이걸로 보아 예상할 수 있는 건 이 사건 혹시 간통? 불륜? 치정에 의한 살인인 건가? 이 안에 혹시 내연남이 있었나? 사실 그녀에겐 큰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큰딸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깜짝 놀랄만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집 안에 천하이친과 함께 사망해 있던 중년 남자, 당연히 그녀의 남편 아닌가 싶잖아요. 웬걸이야. 살해된 채 발견된 중년 남성,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남자는 뭔데? 누군데 그녀 집안에서 이렇게 발견이 된 거야? 확인 결과 사망한 남자는요, 펑션 웨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요, 수년 전에 일하러 간다고 타 지역으로 간 뒤에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요. 나쁜 새끼죠. 그 이후 천하이친은 수년 동안 혼자 새 아이를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반대로 펑션 웨이 또한 이혼한 남자였어요. 혼자 살던 남자. 그런데 이웃 사람들 평이 너무 안 좋아. 아우, 그 남자 얼마나 독한지. 성격이 말도 못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버럭버럭 화내고 아주 무자비한 남자였어. 하지만 그녀는 남편과 연락이 끊긴 후 이놈과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천하이친 입장에서 남편이 연락을 끊으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남자를 믿겠습니까? 외로워서 펑션웨이와 연애는 시작했지만 그와 재혼할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펑션웨이 그닥 질이 좋은 남자가 아니었거든. 솔직히 이 남자도 이 여자랑 결혼할 생각 없어. 내가 가만히 옆에서 천하이친을 지켜보니 이 여자가 혼자가 된 걸 알게 된 남자들이 기회만 됐다 하면 너도 나도 막 들이대네. 펑션웨이는요, 이걸 이용하기로 합니다. 천하이친한테. 쉿, 우리 사귀는 거 비밀로 하자. 그리고 너 남자친구 없는 척해.
너한테 남자 하나가 다가오잖아? 살살 꼬드겨. 그리곤 돈 좀 뜯어내. 그 돈으로 너랑 나랑 데이트하자. 어? 천하의 친. 오케이. 그녀는요, 계획대로 다가오는 남자 안 막아요. 살살 구슬리면서 돈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이 없거나 내 목적을 눈치챘네? 그럼 바로 다른 남자로 갈아타는 거예요. 실제 오랜 세월 동안 이 두 사람은 이 방법을 이용해 다른 남자들의 돈을 많이 뜯어냈습니다. 돈 뜯어내고 핑계대면서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 만나고 뜯어내고 헤어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 바로 그녀와 연락하고 관계를 맺었던 남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안 가 마을에서 엄청 좋은 평을 받고 있었던 42살 샤오동페이라는 남자가 용의선상에 올라와요.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 펑션웨이와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봤었다고. 경찰은요, 2012년 1월 3일 신고를 접수한 지 3일 만에 용의자 샤오동페이를 체포합니다. 네가 죽였지? 네. 바로 인정, 자백해요. 아니, 그럼 왜 죽인 거야? 혹시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거야? 샤오동페이는요, 어릴 적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4명의 형제들 아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교육 못 받았고 누구 하나 그를 잡아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교도소를 들락거리기 시작합니다. 2006년과 2008년엔 절도 훔쳐가지고 2번이나 연달아 교도소를 들락달락. 마지막 교도소에서 출소했을 때 그때 그의 나이 42살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느낀 거예요. 내가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닌데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 지금이라도 열심히 제대로 일해서 떳떳하게 돈을 벌어보자. 그러다 보면 또 이쁘고 착한 와이프까지 생기지 않겠냐. 그래서 샤오동페이는 출소하자마자 집 근처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 얼마 지나지 않아 허난성에서 온 한 동료가 샤오동페이, 여자 하나 소개받을래? 와, 그 여자가 누구? 천하의 친이었던 거예요. 당시 동료는요, 샤오동페이한테 이 천하의 친을 소개시켜주는 게 좀 조심스러웠어요. 왜냐, 천하의 친, 새 아이가 있었잖아요. 이런데 너 괜찮아? 그런데 이때 샤오동페이 딱 한 가지만을 물어봅니다. 그 여자 사진은 있어? 이뻐? 그렇게 천하의 친의 사진을 보게 되는데 웬걸 너무 내 스타일이야. 야, 나는 뭐 당당하냐. 나도 뭐 전과자에 뭐 가난하고 내세울 거 하나 없는데. 야, 괜찮아. 서로 마음에 들면 되는 거지. 아이들은 어차피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내가 보듬으면 돼.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받은 둘은요, 전화로 많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와, 그러니까 더 좋아져. 얼마 안 가 둘은요 만나게 됩니다. 만났더니 와, 더 좋아. 천하의 친 또한 같은 생각이었나봐요. 어느 날 얘기합니다. 아, 샤오동페이, 당신과 결혼해서 하루라도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렇게 이 둘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샤오동페이가 함께 살고 있던 자기 친남동생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우리 여기 정리하고 허난성 어느 지역에 내 여자친구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같이 살면 안 되나? 이때 남동생 흔쾌히 오케이 해요. 그래서 천하의 친 집에 샤오동페이 그리고 그의 남동생 이렇게 셋이 살게 된 거예요. 이때 그녀의 세 아이들은요 모두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함께 살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샤오동페이의 남동생이 뭔가 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 천하의 친이 집안일을 아예 안 해. 자기 형이 아침 일찍 나가 일해요. 돈 벌어와요. 집에 와서도 빨래, 설거지 등등 다 우리 형이 해. 이게 동생이 봤을 땐 여간 거슬리는 상황인 거죠. 거기다 웬걸 어느 날 우리 형 샤오동페이가 하는 말. 야, 네 형수가 어제 갑자기 나한테 새 아이 학비가 좀 모자르다고 그것 좀 내줄 수 없냐고 돈 좀 줄 수 없냐고 하더라. 이 말에 동생이 좀 터진 거예요. 형,
형수 믿을만한 거야? 아니 좀 이상해. 형 돈 뜯어먹으려고 붙어있는 거 아니야?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돈 절대 해주지 마. 그런데 이미 천하의 친에게 빠져있는 샤오동페이 동생 말을 듣겠습니까? 그는요 열심히 일해 조금씩 사놨던 땅, 그 땅을요 헐값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전부 천하의 친한테 넘겨요. 이 돈으로 새아이 학비 내. 그러니까 샤오동페이는 천하의 친을 믿은 거예요. 돈 뜯으려고 만나기는 무슨, 내가 뭐 얼마나 돈이 있다고. 진짜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고, 날 진짜 사랑하니까 같이 사는 거지. 하지만 며칠 지나 그녀는 또다시 얘기합니다. 아니 내 새끼들 3명 다 학교 기숙사에 떨어져 사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이참에 우리 애들 다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면 안 되나? 나 우리 애들 다 데리고 같이 살고 싶은데. 그런데 뭐 같이 산다 하면 뚝딱 사라집니까? 집에 숟가락이 늘어나는 건데 생활비 어쩔 거야. 그러니까 샤오동페이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해요. 그 돈을 이용 아이들을 데리고 와 근처 학교에 다니게 하고 일정 기간 생활비로 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샤오동페이 뭔가 좀 이상함을 느껴요.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어라? 분명 천하의 친이 아이들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는데 보니까 애들이 학교 기숙사에 있던 적이 없대. 천하의 친의 사촌이 돌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지? 이때 그는요 어쨌든 사촌이 돌봐주고 있었다 하니 고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초대합니다. 그렇게 사촌과 샤오동페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 식사 자리에 나온 사촌이 바로 펑션웨이였어요. 그러니까 속인 거예요. 천하의 친이 남자 꼬셔 돈 뜯어내야 되니까 애들을 남자친구인 펑션웨이가 데리고 있던 건데 사촌 집에 있었다고. 여튼 아무것도 모르고 사촌인 줄 알고 펑션웨이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 샤오동페이. 천하의 친까지 셋이 저녁을 먹는데 사람이요 아무리 친척인 척 남인 척 하려고 해도 무의식 중에 나오는 행동들,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들을 막을 수 없죠. 천하의 친이 화장실 간다고 일어날 때마다 펑션웨이 사촌이 꼭 같이 나가. 거기다 뭔가 밥 먹는데 사촌지간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스킨십들이 눈에 띄었던 거예요. 이게 사람 촉이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런데 이게 사촌지간의 사랑? 이거 좀 역겹잖아요. 뭐 어차피 같이 사는 남자는 나니까 괜히 내가 예민한 거겠지. 3명의 아이들까지 모두 집으로 데려온 후에 샤오동페이는 정말 아이들에게 노력하고 잘했습니다. 당연히 집안의 돈, 집안일 모두 자기가 도맡아 했어요. 여튼 뭐 자기들 나름 잘 삽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두 사람의 생활이 정상 궤도에 올라왔을 때 샤오동페이와 천하의 친이 같이 집에 있는데 갑자기 천하의 친에게 사촌인 펑션웨이가 전화를 걸어와요. 신경 쓰이니까 살짝 통화를 엿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는 안 들려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전화기 안에서 막 우는 소리가 들려. 갑자기 천하의 친도 내 눈치를 보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네? 몇 분 후 이 여자도 울면서 나와. 뭐야 왜 울어? 왜 그래? 아니야. 말도 안 해주고. 그리고 다음날 천하의 친 그에게 이별을 고합니다. 미안해. 내가 사정이 생겨서 여기 떠나야 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내가 나중에 다 말해줄게. 우선은 내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잠시만 애들 좀 맡아줘. 내가 갔다 돌아오면 아무 문제 없이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거야. 놀랍게도 이때 샤오동페이 오케이 합니다. 알겠어. 기다릴게. 조심히 다녀와. 천하의 친이 떠난 후에 그는요 정말 친아버지처럼 아이들을 돌봤어요. 사실 한편으로 그는요 천하의 친을 조금 의심도 했습니다. 다른 남자가 생겼나?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기다려주고 싶었대요. 아이들이 어쨌든 나하고 있으니까 정리하고 돌아오겠지. 난 여기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하지만
가장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일이 결국 발생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돌아오겠다며 아이들까지 두고 집을 떠났던 천하이친이 다른 지역에서 문제의 사촌 오빠와 같이 살고 있다는 걸. 바로 아이들을 데리고 그 지역으로 갔어요. 와, 정말 같이 살고 있어. 이때까지도 그냥 사촌 사이라고 그냥 사촌 지간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 집에 아이들 셋을 두고 가버립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의 유일한 연락망이 끊어진 겁니다. 정말 우리 사이 끝났어. 그런데 이 여자 뭐 이렇게 면상이 두꺼워? 한 달 후 천하이친 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리곤 하는 소리가 아니 우리 아이들 학비가 조금 부족해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뭐가 이쁘다고 빌려줘요. 싫다고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천하이친 고단수야. 그의 감정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혼자 여기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 처음에는 애들에 당신까지 다 데리고 같이 오려고 했는데 여기 날씨랑 환경이 허난성이랑 완전히 다르잖아. 아이들 데리고 무작정 오면 적응하기 힘들어할 게 뻔했다고. 그래서 내 딴에 당신에게 우선 아이들을 맡기고 내가 먼저 이쪽으로 와서 상황과 환경을 좀 살피고 그 후에 당신에게 얘기해서 다 이쪽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내가 다시 돌아가면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그게 그 이유야. 당신 싫어서 딴 남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 이때요. 샤오동페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안 흔들렸어요. 그런데 뭐에 흔들리냐? 그 전화기 속 막내 아들의 목소리가 여기서 흔들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인연이 눈치챘어. 아, 이 남자 우리 아이들에게 정이 많이 들었구나. 아이들을 앞세워서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그는 천하이친과 펑션웨이가 함께 지내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셋이 같이 사는 게 아닌 천하이친 계속 펑션웨이가 사촌인 척하면서 그 집을 나와요. 샤오동페이와 따로 집을 얻어 이제 둘에 3명의 아이까지 5이서 다시 함께 삽니다. 샤오동페이 돈 열심히 벌면서 열심히 살아요. 하지만 천하이친은 그 돈으로 도박하고 그걸로 몰래 펑션웨이 만나 놉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샤오동페이라는 한 남자를 펑션웨이, 천하이친 이 두 남녀가 꽤 오랜 시간 바보 만들고 이용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시간이 꽤 오래 지나니까 이 두 사람 방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샤오동페이가 출근한 시간 천하이친 혼자 있는 집으로 펑션웨이가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둘이 별짓 다 했겠죠? 그러고 있는데 웬걸 샤오동페이가 집에 왔네? 그런데 이 두 사람 이걸 눈치 못 챘어. 샤오동페이가 집에 딱 들어와서 펑션웨이가 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조심스럽게 두 사람이 있는 방으로 걸어가는데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펑션웨이 당신뿐인 거 알면서. 샤오동페이는 그냥 나한테 돈이나 갖다 바치는 노예나 다름없어. 단 1분 1초도 사랑한 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단물 쪽 빼먹고 딴 놈으로 갈아타야지. 와, 여기서 정말 충격이었겠죠. 야, 너네들 뭐야? 다 알게 된 거예요. 한바탕 싸움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받는 게 이때 펑션웨이가 자기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샤오동페이를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집이 샤오동페이가 자기 돈으로 빌린 집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쫓겨난 거예요. 여기서 더 화가 나는 건 믿고 너무 사랑했던 천하이친의 행동입니다. 그 내 돈으로 빌린 그 집에 바로 펑션웨이를 들였어. 이제는 뭐 막가자 이거야. 내 눈앞에서 펑션웨이랑 둘이 껴안고 여보 여보 거리면서 사촌지간도 아니래. 그런데 여기서도 참 대단한 게요. 샤오동페이 그녀한테 선택권을 줘요. 마지막 기회야. 딱 10일 줄게. 아이들 데리고 나랑 같이 전에 살던 허난성 쉬창시 지역으로 돌아갈 건지 나랑 그냥 이대로 헤어질 건지 결정해. 결론은 이때 그녀 정말 미안해. 이 남자 정리하고 샤오동페이 당신 따라갈게.
그렇게 살던 집 정리하고 아이들 데리고 샤오동페이와 함께 사건이 일어난 허난성 지역으로 온 거예요. 새 삶을 시작하자. 정말 믿었겠죠. 펑셔네이 정말 정리했겠지. 그런데 웬걸 며칠 지나 일 갔다가 돌아왔는데 집 안방에 또 이 새끼 펑셔네이랑 뒤섞여 자고 있네? 이거 화 안 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터진 거예요. 그렇게 바로 부엌칼로 이 두 사람을 난도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이 집 안에 어린 두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간 그는 두려웠어요. 얘네들이 내가 했다는 거 풀까봐, 걸릴까봐, 그래서 두 아이까지 죽인 겁니다. 당연히 그에게 내려질 건 사형뿐이었죠. 솔직히 여기서 좀 더 안타까운 게요. 사형 선고받고도 집행 안에서 그냥 무기수처럼 사는 범죄자들도 꽤 있잖아요. 좀 내심 그러길 바랬는데 아니요. 샤오동페이는 사형 선고받고 얼마 안가 바로 집행까지 된 것 같더라고요. 이 펑셔네이와 천하이친을 죽인 건 솔직히 막 그렇게 불쌍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 두 아이까지 죽였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형 집행 전에 샤오동페이와 가족들 마지막 만남을 가졌는데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대요. 하지만 끝까지 천하이친과 펑셔네이를 죽인 거에 대해선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고. 이 두 사람은 죽을 짓 한 게 솔직히 맞으니까요. 사형당한 샤오동페이와 그리고 어린 두 아이가 좀 불쌍하기도 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21년 4월 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몬트레이 파크의 한 바베큐 식당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상 속의 한 남자가 너무 태연한 표정으로 손에 노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옵니다. 그는요, 망설임 1도 없이 바로 한 쌍의 남녀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걸어가요. 이 남자는요, 무표정으로 테이블 앞에 딱 가더니 종이봉투에 한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거기서 총을 꺼내 테이블에 앉아있는 남자를 향해 빵! 이 상황에 너무 놀란 앞에 앉아있던 여성, 뭐 하는 거야? 바로 일어나 그를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총을 든 남자, 달라드는 여자를 확 밀어내더니 또 무표정으로 바로 이 여자를 향해 빵! 더 소름 돋는 건 이 남자 총 안에 총알이 다 쏴질 때까지 이 두 사람을 막 쏘다 못해 총알이 다 써져서 안 나오니 너무 태연하게 탄창을 바꿔 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미 쓰러져 있는 두 사람한테 계속해서 빵빵빵 또 총을. 이 남자는요, 이 음식점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전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물 흐르듯이 단숨에 이루어졌어요. 이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그는 냉정하게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20초를 기다렸습니다. 왜? 정확히 둘 다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죽은 걸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를 뜬 거예요.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처음에 한 6발 정도 총소리가 들렸대요. 그리고는 갑자기 조용해. 그래서 끝났나? 했는데 그 순간 다시 빵빵 6번에서 8번의 총소리가 이어서 또 들렸다는 겁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몬트레이 파크는요, 아시아계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곳이라고 해요. 그중 대다수가 중국계. 그렇다면 제일 궁금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남자는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보인 걸까? 이 사망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살인마, 이 세 사람은 어떤 관계인 걸까? 두 사람을 죽인 이 남자는요, 사건 발생 이틀 후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신원 바로 확인돼요. 살인마의 이름은 38살이었던 징이신, 그에게 살해당한 남성은 당시 37살이었던 이자명, 또 다른 피해 여성은 36살이었던 왕링링. 사망한 두 사람, 이자명과 왕링링, 이 둘은 특별한 사이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서 팩트는요, 이 사망한 여자 왕링링과 살인마인 징이신, 이 두 사람 부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불륜으로 인한 살인사건인가? 징이신과 왕능링은 중국 허베이성에서 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 11살과 9살 된 두 딸이 있어요. 2013년 징이신은 홀로 미국에 와서 음식점 일부터 노가다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대요. 정말 하는 일마다 너무 고되고 힘들었었다고.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왜? 내 새끼, 내 와이프를 위해서. 그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영주권을 받은 후 2015년경에 중국에 있는 아내와 두 딸을 미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요, 미국에 친척, 친구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가족만을 의지하며 살아오다 갑자기 미국 경제가 좀 위태로워지면서 다니던 직장이 힘들어. 그러면서 일명 구조 조정, 회사 인원 감축으로 징이신이 잘린 거예요.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되면서 그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남편 징이신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을 중점으로 생활하게 돼요. 반대로 아내 왕능링은 그녀가 가족의 경제적 버팀목이 돼버리면서 마사지 가게에서 주 6일 거의 매일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죠. 미국에서 사는 날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이 부부와 같은 중국 고향 출신인 한 부부와 친해지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이 두 집안은요, 왕래가 많았어요. 당시 이 친구네 가족이 장거리 화물 트럭을 타야 했기에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오게 되는 날이면 항상 이 징이신 부부 집에 며칠 자고 가고 했었다고. 그런데 그때 전혀 이 둘의 부부 사이 이상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되게 다정해 보였는데?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 친구는 징이신의 전화를 받습니다. 갑자기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당연히 물었죠. 왜 갑자기 가? 혼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냥 중국 간다 라고만 말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저 남겨질 두 아이들을 잘 돌봐달라고. 이 말뿐. 너무 이상하잖아요. 진짜 딱 전화 와서 나 중국 가, 우리 애들 잘 부탁해, 끝. 전화 시간이 1분도 안 걸렸었대요. 놀란 친구는요, 다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연결이 안 돼. 그리고 얼마 뒤 이 참극이 일어난 거예요. 징이신의 이웃들은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 부부의 집에서 부부싸움 소리가 많이 들려왔었다고. 실제 징이신의 두 딸 또한 갑자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자기들한테 앉으라고 하더니 너네 만약 엄마 아빠가 헤어지면 누구와 같이 살고 싶어? 라고 물어봤었다고. 또한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엄마가 계속 거실 소파에서 자네. 아빠는 안방에서 자고 둘이 각 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알 수 있죠. 이 부부 사이 파탄이 나 있었구나. 그렇다면 왜 파탄이 난 걸까? 돈 때문에? 불륜? 바람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았죠. 실제 이 딸은요, 사건 당일 아침 엄마는 되게 화려한 옷을 입고 외출 준비를 하셨어요. 평소 가족들끼리 나갈 땐 엄마 절대 그렇게 안 입는데. 그리고 몇 분 후 한 남자가 저희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그 남자를 보더니 엄청 환하게 웃으면서 그 남자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그게 엄마의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집 앞에 찾아온 남자는 그녀와 함께 사망한 이자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 이 엄마 왕능링 이자명과 바람을 핀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불륜은 잘못된 거니까 최소한 그 짓거리 할 거면 숨기고 뒤에서 몰래 만나고 해야죠. 그런데 지금 두 딸이 있는데 남편인 나도 버젓이 집에 떡하니 있는데 내연남이 집 앞까지 찾아와? 두 딸이 있는데도 환하게 웃으면서 치장하고 너무 거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런 행동, 이날이 처음이었을까요? 이는 징이신을 완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체포된 후에 징이신, 그는 보석금 없이 구금됐습니다. 2024년 10월 24일, 그러니까 사건 발생 3년 반 후에 이 사건은 정식으로 배심원단의 심리 단계에 들어갔어요.
이때 그는요, 두 사람 살인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걔네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 그냥 지금까지 들었을 때 아내가 바람나면서 결혼 생활이 깨졌네. 남편이 배신감에 둘 다 총 쏴 죽였네. 쉽죠?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사와 변호인 양측의 진술 아래 사건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징이신의 두 변호인 주장이에요. 그의 주변인들은 징이신에 대해서 하나같이 되게 성실하고 되게 조용한 남자라고 얘기했어요. 다소 답답해 보일 만큼 정직한 남자라고. 앞서 언급했지만 그는 혼자 미국으로 넘어와서 정말 오만 고생하면서 열심히 살았대요. 왜? 내 가족들 다 데리고 오려고. 그에게 가족은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이 남자는 거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가족 돌보기에만 몰두했습니다. 자주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가고 바다에 가고 돈도 흥청망청 쓰지도 않아요. 항상 아끼고. 사건 발생 후 징이신은 최소 8,000달러의 현금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돈은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고용하고도 남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무료 변호사를 써요. 왜? 이 돈 내가 써버리면 우리 두 딸에게 물려줄 돈이 줄어들잖아. 두 딸한테 물려주려고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이런 가정적인 징이신과 완전 반대인 사람이 아내 왕링링이었다는 겁니다. 아내는 오랜 근무 시간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가정생활과 동떨어져 있었어요. 같이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겠죠. 집안일과 딸 뒷바라지 오롯이 남편 징이신의 몫이었습니다. 아내 왕링링 일주일에 딱 한 번 쉬었어요. 그때도 이 아내 두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SNS로 오만 남자들과 연락해가지고 번개팅하고 연락하고 노는 거예요. 이걸 알고 당연히 남편 징이신 한 소리 했죠. 애도 있는 애엄마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이때마다 아내 반응이 내가 뭐 바람을 폈어, 이 사람한테 사랑한다 했어, 뭐 했어? 그냥 이야기 좀 나눈 거야. 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난리야. 와, 이 아내는요, 쉬는 날만 되면 피곤하니까 집에서 그냥 쉬는 게 아닌 가족들과는 가까운 곳도 같이 안 나가면서 어디 그렇게 신나는 곳을 가는지 신발부터가 구두야. 구두에 싱글벙글 웃으면서 화장하고 옷을 차려입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남자 만나러 가는 겁니다. 사건 발생 몇 주 전에 이 문제로 크게 부부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냅두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때 당시 내 아내 왕릉민과 연락하던 남자 이자명이었습니다. 즉 징이신의 모든 관심이 쏠린 남자 또한 이자명이었죠. 이놈이 내 아내를 꼬드긴 놈이구나. 사건 당일 이 왕릉님과 이자명은 불륜이면서 두 딸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집 앞까지 와서 만났습니다. 이 행동은 내 딸 그리고 나를 개무시한 거지. 바로 그는요, 자기 차를 몰고 이것들이 어디로 가나 미행, 이것들이 식당으로 들어가네. 그 식당 주위를 계속 뱅뱅 돌았습니다. 고민했겠죠.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이때 이 남자 제정신이었을까요? 식당에서 두 사람을 죽인 후 징이신은요, 영상을 하나 녹음해 자기 두 딸과 자기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자기가 방금 총 쏜 왕릉링한테 보낸 거예요.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면 우리 두 딸들을 잘 부탁해. 비록 내가 이런 선택을 했지만 난 그래도 다음 생에 태어나면 당신과 다시 결혼할 거야. 그리고 두 딸들에게 보내는 영상에서 그는 아빠 중국으로 돌아갈 거야. 만약 엄마가 살아있다면 엄마를 잘 부탁해. 모든 건 네 아빠 잘못이야. 엄마를 미워하지 마. 변호인 주장은 이거예요. 아내를 쏘고 이자명을 쏜 거? 아내가 바람나 했는데 누가 열 안 받겠냐? 누가 안 죽여버리고 싶겠냐? 분노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한 행동이라고. 쏘고 나서도 그는 아내가 살아있다면 이라고 하면서 영상을 찍었어요. 죽이려고 쐈다면 아내가 살아있는 걸 가정한 이런 영상 안 찍었겠죠. 영상 속에서 그는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타국에서 가족만을 생각하면서 가족만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에게 가족은요, 세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안 되겠냐?
아내가 바람만 안 폈으면 징이신이 이런 짓 했겠냐? 고로 이 사건은 1급 고의적 살인이 아니다 라는 게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들은 검찰은요, 기가 차 있어요. 아니, 지금 소설 쓰세요? 이 사건은요 100% 잔인한 살인사건입니다. 계획된 살인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검찰 측의 주장입니다. 징이신과 왕링링 부부 사이가 깨진 지는 오래됐다는 거예요. 둘이 이혼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도 여러 차례. 팩트는 이때 당시 서로 이혼하자고 합의가 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둘이 같이 산 건요, 가정 형편 때문이었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독립했어요. 더 나은 삶을 추구할 권리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에 그녀는 새 차와 새 핸드폰을 샀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새 남자친구도 만나고 데이트를 하러 나갔던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이런 행동이 아직까지 그래도 같이 살고 있는 남편 징이신이 봤을 땐 거슬렸겠죠. 아무리 이혼하기로 합의했어도 내 눈에 계속 보이니까 당연히 그는 우리가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거지, 우리 둘 사이에 그래도 두 딸이 있는데 뭔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냐, 아내의 새로운 시작 반대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징이신은 아내한테 문자도 한번 보냈었어요. 넌 진짜 더럽고 부끄러운 여자야. 바람 피우면 그거 반드시 네 업보로 돌려받게 될 거야. 약간 비난하듯이 보낸 거예요. 검찰은 추정합니다. 이때 징이신이 범죄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리고 검찰은 사건 당일 징이신의 돌발 행동, 이것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징이신 살인 저지르기 직전에 자기 차를 몰고 사건이 발생한 식당가를 뺑뺑 돌았죠. 이거는 분노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돈 게 아닌 그날 그 시간 그 음식점 주차장에 차가 하나도 없었대요. 텅텅 비어 있었는데 이때 그는 그곳에 주차하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주차해 놨어요. 왜 그랬을까? 검찰이 봤을 땐 총 쏘고 바로 도망갈 수 있는 위치를 본 거예요. 차를 어디다가 대야 내가 얘네들 죽이고 바로 쉽게 차 타고 도망갈 수 있을까? 그 자리 본다고 뺑뺑 돈 거라는 겁니다. 분노는 개뿔. 이 새끼 이거 이미 전부터 이 범행을 계획했어. 이자명을 죽일 때 그는요 정확히 이자명의 머리를 쌌습니다. 얼굴 그리고 소중히. 이거는 약간 네가 내 아내랑 감히? 그럼 죽어야지. 빵. 너 내 아내랑 잔 거야? 그럼 이거 잘라야지. 빵.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그는 애초부터 이자명을 살려줄 생각 1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머리 쌌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징이신은 총을 6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총에 집착하면서 은닉 휴대 허가증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은닉 휴대 허가증이라는 게 총기를 은폐하여 휴대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증명서래요. 거기다 그는 안전한 총기 사용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범행할 때 암시장 부품으로 개조한 권총을 썼어요. 왜? 내가 개조해놔가지고 이 총 추적하기 어려울 거거든. 검찰은요, 이 남자 범행 전에 갑자기 두 딸한테 집에 금고 사용법이라든지 어디에 무슨 재산이 있는지 이런 걸 막 알려줬다. 이것만 봐도 이 남자 이미 범행 전부터 상세한 계획 및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거다. 그의 이런 범행 이유는 단 하나. 내 아내가 딴 놈이랑 연애질하고 딴 살림 차리는 거? 나 그거 죽어도 못 봐. 그러니까 죽어버려. 2025년 2월 5일 징이신은 1급 살인 혐의로 재판에 섭니다. 결과는 징이신 최소 58년에서 종신형 땅땅땅. 이는 징이신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법상 심각한 살인사건은 사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검찰은 사형 기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검찰은 끝내 사형을 구형하진 않아요. 대신 종신형을 구형했죠. 1급 살인에 대한 최소 형량은 보통 50년 이상부터래요.
그러니까 되게 표준적인 판결을 받은 거예요. 보통적인. 징이신의 변호사가 주장한 것들은 아내가 바람폈다. 제정신인 남편이 어디 있겠냐. 둘이 이혼을 합의했다 한들 이혼을 한 건 아니지 않냐. 버젓이 내연남을 집 앞까지 데리고 오는데 열 안 받는 게 이상하지. 약간 이런 식의 주장을 많이 했어요. 분노로 눈이 멀어 벌어진 사건이다. 여기서 팩트는 이 변호사가 제기한 것들 모두 감정적 범죄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열받아서 욱해서 두 사람을 쐈다? 이 말만 들으면 우발적인 범죄 같지 않나요? 그런데 검찰과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남자 우발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누가 봐도 계획적으로 보이는데 열받아서 며칠, 몇 개월을 천천히 계획했겠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정신상태 이상이 입증되면 형을 감경해주죠. 징이신, 만약 이 부분이 증명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따라서 죗값을 낮춰줄 필요 없죠. 이 사건의 제일 피해자는 이자명? 왕닝닝? 징이신? 아니요. 전혀 안 불쌍해. 이 사건으로 제일 피해를 보고 제일 불쌍한 사람은 바로 왕닝닝과 징이신 사이의 두 딸들입니다. 갑자기 부모를 잃은 데다가 우리 엄마를 죽인 사람이 아빠야. 그런데 그 이유가 엄마가 딴 놈이랑 바람나서래. 두 딸들 11살과 9살이었어요. 한창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나이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남겨진 딸들은요, 다른 가정으로 보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두 아이에겐 정말 큰 상처, 슬픔이 되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13년 6월 3일 4시경 중국의 한 응급구조센터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한 교사 직원 주택에서 한 남자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시급히 구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최초 신고자인 가족은 사람이 의식이 없다고 위독하니 최대한 빨리 와달라고 애타게 애원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구조센터에서 불과 2km 거리였어요. 5분 후 바로 응급차가 도착했죠. 경찰이 이렇게 빨리 도착했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환자는 사망한 상태였어요.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를 의사가 이리저리 검사해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의사는 뭔가 조금 이상한 부분들을 발견합니다. 우선 이 사망자 남성이었는데 온몸에 상처가 그냥 엄청 많은 거예요. 분명 사망자의 가족은 그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 몸에 남아있는 상처들은 굴러떨어져서 생긴 상처들이 아니야. 뭐지? 바로 이 가족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남자 정말 계단에서 구른 거 맞아요? 당시 현장에 사망자와 의사 외에 남자 1명과 여자 2명이 더 있었어요. 그중 나이가 많은 여자, 그 여자 왈, 자기가 이 사망자의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의사가 상처에 의문을 제기하자 이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이게 의사가 봤을 땐 너무 이상했던 겁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의사가 경찰서에 신고해요. 신고 전화를 받자마자 경찰이 바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자, 병원에서 사망 통보를 내렸어요. 그리고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의사가 신고, 경찰이 왔단 말이에요. 와, 그 짧은 사이에 이 아내 벌써 장례식장 다 잡아가지고 해놓고 화장하러 갈 준비까지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조금만 더 늦게 왔다면, 의사가 조금만 더 늦게 신고했다면 사망자가 화장돼 버리면서 아무런 단서가 안 남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화장 전에 왔어요.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됐단 말이죠. 이건 아내가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빠르게 진행하고 있잖아. 너 남편의 죽음과 연관이 있구나. 이 남편의 몸에 죽음에 대한 단서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없애려고 하지. 경찰은 바로 시신을 회수, 법의학자에게 보내버립니다. 동시에 세 사람도 경찰서로 데려가요. 조사에 따르면 사망자의 이름은 53세였던 조학광. 당시 아내와는 재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는요, 그야말로 엄청난 부자였어요. 철광석 사업으로 엄청 돈을 벌어가지고 수천만 위안의 재산이 있었다고. 이런 남자의 아내가 바로 세 사람 중에 한 명인 손재라는 여자였습니다. 웃긴 건요, 지금 이 세 사람이 경찰서에 왔잖아요. 그런데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현장에 셋이 있어놓고 뭘 셋이 모르는 사이야. 우선 이 아내 손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실수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막 계단을 구르면서 머리 꽝꽝 부딪혔고 그로 인해 내부 출혈이 생겼다는 겁니다. 놀래서 남편한테 달려갔을 때 그는 코피를 흘리고 있었고 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놀래서 급하게 구조대에 연락했지만 구조대가 오기 전에 남편이 사망해버렸다고. 자, 이게 손재의 주장인데 경찰은요, 이 말을 듣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여자가 무슨 경찰을 바보로 하나. 지금 그 말을 우리한테 믿으라는 거예요? 우선 사건이 발생한 계단은요, 2층이었어요. 하지만 층고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그 계단엔 난간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합강의 나이가 80대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50대였단 말이에요. 다리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멀쩡한 남자야. 너무 뜬금없이 이 낮은 2층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었다. 다친 것도 아니고. 남편이 죽은 후 이 여자의 행동까지 앞뒤가 안 맞아.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이 생각에 경찰이 막 캐물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 계속 울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에 경찰은요, 이 가족의 감정을 배려하기 위해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인물, 이 남녀 한 쌍에게 집중합니다. 이 두 사람 중 남자의 이름은 류진준, 여자는 최연. 이 둘은 연인 사이라고 주장해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연찮게 마침 그 현장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남자 한 명이 꽝꽝꽝 하면서 굴러 떨어졌다고. 사망자 몸에 나 있는 상처들은 자기들은 모른다고. 그러니까 아내 손재의 말과 맞는 거죠. 아,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죽은 거다. 그런데 부검 결과는 다른 말을 합니다. 추락사가 아닌 몸의 장기 대출혈로 인한 사망이다 이것들아. 조합강의 몸에서 구타로 인한 흔적들이 가득 발견됐고 그의 머리, 목, 손목, 발목에도 밧줄에 묶인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거기다 여러 곳에 갈비뼈들이 다 부러져 있었어요. 즉 사망자 맞다 죽은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맞았어. 부검 결과가 나왔어요. 추락사가 절대 아니래.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추락사가 맞다고 주장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 명은 왜 거짓말을 할까? 캥기는 게 있으니까. 경찰은 법의학자의 부검 보고서를 이 세 명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애지간히 해라 애지간히. 그때서야 유일한 남자인 류진준이 먼저 입을 열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조합광 맞아 죽은 거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고 조합광이 자초한 거였다고. 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커플 주장에 의하면 3달 전 이때 자기 여자친구인 최연은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일로 알게 됐습니다. 누굴? 대기업 사장인 조합광을. 당시 최연은요 20살이었어요. 그리고 좀 이쁘장하게 생겼어. 이게 조합광을 매료시켰습니다. 나 너한테만 보험 들 거야. 나 돈 많아서 한번 들 때 거액을 드는 거 알지?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최연 입장에서는 이런 고객 완전 땡큐 베리 감사죠. 늘 놓치기 싫은 고객이지. 그래서 최연은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자주 조합광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때마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최연한테 만나자고 들이밉니다. 나중엔 조합광이 더 적극적으로 유혹하고요. 결론은 최연한테 자기 애인이 되지 않겠냐고. 내가 생활비랑 좀 주겠다는 식으로 막. 이런 조합광의 행동 최연은 경악스러울 정도로 싫었어요. 하지만 돈이 있잖아. 힘이 있잖아. 대기업 사장 아니야. 나중에 이 사람이 나 큰 계약 따낼 수 있게 도와줄 것 같아. 그래서 막 조합광이 말하면서 자기 허벅지 쓰다듬고 막 해도 참아요. 그런데
참으니까 내가 먹같이 보였나 봐. 조학광의 이런 괴롭힘 나날이 더 심해집니다. 막 난리가 났어 지 혼자. 허벅지 만지고 팔뚝의 안쪽 살 막 만지려고 하고 은근슬쩍 막 엉덩이 쓰다듬고. 그러다 6월 1일 조학광은 채연한테 그 보험 좋은 거 있나? 보고 괜찮으면 들으려니까 니네 집에서 나 그 보험 설명 좀 해줘봐. 와, 드디어 나 큰 계약을 따내는 건가? 채연은 이놈이 자기 집으로 오겠다고 하니 찜찜했어요. 하지만 큰 계약을 따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조학광에게 흔쾌히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때 조학광은요, 빈손으로 안 와요. 술 한 병과 안주 몇 개를 들고 찾아옵니다. 아, 우리 집에서 나와 같이 술을 마시시겠다? 보험 보여달라며. 처음에는 그녀 안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이놈이 꼬드겨. 안 마시면 안 들어줄 것 같아. 그렇게 한 잔, 두 잔 같이 마시게 됐고 얼마 안 가 채연은 취기가 올랐습니다. 조학광 이 남자가 왜 여기 왔겠습니까? 왜 술을 들고 왔겠어요? 목적이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오, 이제 좀 취했네. 건드려도 저항도 못하고. 지금이다. 덮쳐버립니다. 채연은 당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머리가 멍해졌고 그냥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었대요. 이놈한테 화나고 그런 것보다 그냥 내 남자친구한테 너무너무 미안했다고. 이 집은 채연이 임대한 곳이었어요. 자취하는 여자친구 아닙니까? 당연히 이 집에 남자친구 자주 오고 갔죠. 그런데 딱 하필 그날도 그랬던 거예요. 남자친구 류진준이 여자친구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여자친구 집을 딱 봤는데 집에 불이 켜져 있네. 아, 여자친구가 지금 집에 있구나. 애가 전화도 안 받고 뭐 하는 거야? 얼굴이나 보고 가야지. 그래서 여자친구 집에 갔던 거예요. 딱 갔더니 왜 남자 신발이 하나 있어. 놀래서 들어가 봤더니 여자친구 막 울고 있고 또 한 놈은 막 바지 추스리고 있고 이게 무슨 개같은 상황이야. 꼭지가 그냥 팍 돌아버린 거예요. 분노를 참지 못한 류진주는 바로 옆에 있는 고무 봉을 들어 조학광의 몸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이때 목적은요, 죽이려는 게 아닌 혼나야지. 플러스로 그를 때려가지고 이걸로 협박, 돈을 받아 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막 때렸는데 엄마야 힘 조절을 잘못해서 죽어버렸어. 즉 내 여자친구에게 몹쓸 짓 하고 있는 조학광을 보고 격분 류진준 본인이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 믿음이 가시나요? 세 사람 처음에 말을 맞춘 듯이 추락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렇게 된다고? 경찰 역시 류진준의 말을 믿기 힘들었습니다. 왜냐? 어쨌든 조학광은 이미 죽었고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채연을 진짜 강제로 침해했는지 뭐 어쨌는지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경찰이 두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류진준은 진짜라고 하면서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조학광이 손으로 쓴 자백서였고 또 다른 하나는 조학광이 채연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는 녹음이었어요. 그 녹음 파일에는요, 상대를 성폭행했냐? 네, 제가 그녀에게 술을 강제로 마시게 했고 그녀가 취했을 때 건드렸다. 실제 이 녹음과 필체 위조 조사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나옵니다. 초기 분석에서 경찰은 이 커플의 말대로 성폭행으로 인한 상해 치사 사건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너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조학광이 류진준에게 맞아 죽었다는 부분이에요. 맞아 죽었다는데 그럼 이 여자 조학광의 아내 손재는 왜 추락사한 거라고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조학광의 아내인 손재는 왜 그날 그 시간 채연의 임대주택에 있었던 걸까? 셋이 모르는 사이라며.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경찰은 손재와 조학광의 부부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조학광은요, 2010년도에 전처와 이혼, 얼마 안 가 바로 손재와 재혼했습니다. 손재는요, 이 조학광의 결혼을 가족들 몰래 했어요. 왜? 가족들이 모두 결사 반대했거든요. 왜? 조학광이 손재보다 무려 25살이 많았대요. 25살 연상 어느 가족이 좋다 하겠습니까?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이건 좀 가족의 반대를 못 걷겠다 싶으니 몰래 결혼한 거죠.
결혼을 다 한 후에 그녀는 자기 친정집에 놀러 오는데 그때 그녀는 스포츠카를 타고 호화로운 집에 산다고 하면서 그런데 뭐 결혼했는데 뭐 어쩔 거야. 잘 살고 있다고 하니 가족들은 뭐 그냥 안심했죠. 그런데 무슨 일인 걸까? 어느 날 갑자기 손재 살고 있던 집에서 나와 친정집으로 들어옵니다. 이에 가족들이 물어봤죠. 무슨 일 있냐? 그런데 그녀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그렇게 또 얼마 안 가 손재의 가족들은 알게 됐습니다. 손재와 조학광 이 두 사람 이혼 소송 중이라는 걸. 갑자기 이혼하려고 하는 이유는 말을 안 해줘. 그래서 이때 당시까지도 가족들은 이유를 모르고 있었어요. 이 말을 듣고 경찰 살살 손재를 구슬리기 시작합니다. 왜? 둘이 무슨 일이 있었냐? 결국 그녀 울면서 경찰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손재 말에 의하면 조학광이 자기와 결혼한 후에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하인 취급했다고. 종부리듯이 날 부리고 심지어 외도까지 했었다는 겁니다. 더 짜증나는 건 그 외도를 나한테 걸렸어. 그런데도 너무 떳떳했다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 인연이 돌았나 하면서 자기한테 손찌검까지. 이게 그 증거라고 하면서 손재가 자기 핸드폰에 있는 자기가 이제 맞았던 사진들을 보여줘요. 거기에 가정폭력 후에 병원 가서 끊었던 진단서들까지. 여튼 자기 때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같이 삽니까?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거죠. 그러는 와중 6월 1일 손재는 조학광의 전화를 받습니다. 받자마자 이 남자가 되게 좀 다급한 목소리로 나 지금 납치됐어. 이쪽으로 와. 절대 경찰엔 신고하면 안 돼. 무조건 너 혼자 와야 돼. 이놈들이 너 안 오면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가만히 안 두겠대. 그러니까 얼른 와. 이렇게 되면서 손재가 조학광의 끔찍한 일을 알게 됐고 사건이 일어난 임대 아파트로 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에 딱 도착했더니 웬 남자 하나에 여자 하나가 우리 남편을 잡고 있어. 자기도 놀래서 덜덜 떨고 있는데 이때 손재에게 건넨 남편의 한마디. 이 말이 그녀를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류진중과 최연이 조학광과 손재에게 100만 위안의 돈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하나로 한 1억 9천만 원 정도? 여기서 이제 조학광이 손재한테 사실 내가 이혼할 때 모든 재산을 전처한테 다 줬다. 그래서 내가 한 푼도 없다. 그러니 1억 9천만 원을 네가 알아서 다 구해와야 한다. 여기서 이제 손재가 빡이 돈 겁니다. 뭐? 전처한테 재산을 다 주고 와? 그래놓고 날 그렇게 때리고 외도하고 그랬던 거야? 딴 년들과 놀아나더니 결론은 이 꼴이고 이제 나한테 돈까지 갖다 바쳐라. 여기서 화가 확 나면서 손재가 옆에 있던 고무봉을 집어들고 조학광을 마구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 류진준, 최영 커플도 너무 당황했죠. 아니 이 여자가 왜 이래? 그러니까 결론은 세 사람이 다 조학광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렸어. 그래서 입을 맞춘 거였다는 거예요. 셋 다 공범 아닌 공범이야. 계단 내려오다가 구른 걸로 하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자, 왜 서로 모르는 사이라던 그들이 현장에 다 함께 있었고 왜 말이 맞춰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다 풀렸어요. 아, 이 사건 끝났구나. 그런데 얼마 안 가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물건 하나를 발견했고 또다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사건 현장 베란다에서 끈과 고무 봉, 그러니까 고무 막대기, 그리고 가방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끈과 고무 봉은 흉기였어요. 그런데 발견된 가방 안에서 뜬금포로 시계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생뚱맞잖아요. 뭐지? 싶어 잘 봤더니 와, 시계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네. 동시에 경찰은 침대 밑에서 노트북 하나를 발견합니다. 역시나 그 노트북의 은밀한 한 폴더에서 동영상을 발견하는데 무슨 동영상이냐. 조학광이 최연에게 간 성폭행 영상이. 자, 사망한 조학광이 최연을 괴롭히는 영상이에요. 그렇다면 최연이 피해자라고 봤을 때 이 녹화 누가 한 거겠습니까? 아마 조학광이 촬영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이 베란다 깊은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범행 흉기와 함께 숨겨놓은 거였어요.
누가 숨겼겠습니까? 류진준과 최연, 손재가 죽이고 나서 범행 흉기와 함께 숨긴 거겠죠. 이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동영상으로 보면 최연은 피해자예요. 시계에 몰래카메라를 달고 촬영한 사람은 조학광일 겁니다. 당연히 최연 몰래 달아놓은 거겠죠. 그런데 최연과 류진주는 어떻게 이 시계에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고 숨겨놓은 걸까? 그리고 보통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면 이 카메라 녹화본을 증거로 내밀면 내밀지 숨길 이유가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류진주는 처음에 이제 경찰에 이거를 증거로 내밀까? 이놈이 내 여자친구에게 이런 짓을 했다 줄까 했는데 여자친구 채연이 이제 싫다고 민망하고 부끄럽다고 괴롭다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 또한 여자친구 채연의 명성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고민하다 숨겼다고 얘기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죠. 하지만 얼마 안 가 경찰은 또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알고 보니까 사건이 일어난 이 집을 채연이 임대한 거였어요. 언제? 5월 7일 날 계약했어.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집을 계약하고 한 달 만에 이 집에서 조학광이 죽었습니다. 이거 우연인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의문점이 말 그대로 채연이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계약한 집이에요. 만약 조학광이 영상을 촬영해야지 했다면 보통 모텔이나 익숙한 장소, 자신의 집 같은 곳에서 했을 겁니다. 그래야 감쪽같이 숨기는 방법을 더 알 수 있으니까. 그 여자의 집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게 좀 위험성이 있잖아요. 거기다 술 가지고 간 날, 그날이 처음 간 거였어요. 처음 가는 그 집에 몰래 시계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한다? 위험도가 되게 높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팩트, 맨 처음 이 세 명은 전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손재의 핸드폰에 류진준 전화번호가 떡하니 등록돼 있네? 와, 핸드폰 기록 조회에 들어갔더니 사건 당일 밤 손재가 류진준한테 문자까지 보냈어. 계획대로 진행하고 성폭행 당했다고 말하고 녹화를 저장하라고. 즉 이것들 여전히 다 털어놓지 않은 진실이 있구나. 지금 이렇게 다 나왔어요. 얼마나 버틸 거야. 죄송합니다. 자, 지금부터 기가 막힌 진실이 드러납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최연이었어요. 사실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는 최연이 아닌 조학광이었습니다. 거기다 더 대박인 게 최연과 류진준 커플 아니었어요. 조학광을 협박하기 위해 연극을 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손재가 처음에 그랬어요. 조학광이 결혼 후에 변하기 시작, 외도에다가 가정폭력까지 썼다고. 그런데 개뿔? 불륜 사실 아니었고요. 오히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손재 본인이었습니다. 그럼 손재의 내연남은? 와, 설마 네, 최연의 남자친구라고 자칭했었던 류진준이었습니다. 대박이죠. 즉 이 세 사람은 이미 아는 사이였고 이 모든 것은 손재가 계획한 교활한 살인극이었습니다. 2011년 손재는 조학광과 결혼한 후에 몹쓸병이 생겨요. 내 남편이 바람피는 것 같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론은 경찰 조사 결과 아니었어요. 여튼 이 문제로 이 두 사람은 자주 많이 크게 다퉜습니다. 결론은 손재가 그냥 헤어지자고 하거든요. 이때 조학광 손재한테 빈손으로 그냥 나가라고 해요. 그런데 솔직히 이 여자 25살 연상 남자와 결혼했어요. 이 결혼 자체를 한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대기업 사장이니까 돈! 이 이유가 컸을 거예요. 자기 딴에는 결혼했다가 이혼해도 나한테는 득이거든. 그래서 결혼했다가 이혼하려고 했는데 웬걸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그냥 나가래. 절대 받아들일 수 없죠. 이에 그녀는요 변호사를 찾아가요. 그렇게 조학광의 돈을 받아낼 방법을 찾습니다. 변호사 왈, 남편분이 바람 폈다는 증거만 잡으시면 그걸 빌미로 돈 받고 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2013년 3월 그녀는 한 남자를 찾아갑니다. 일정 금액을 주면서 조학광을 추적하고 몰래 촬영해달라고 해요. 그 찾아간 남자가 누구? 류진준이었습니다. 이때 둘은요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요. 류진준 돈 받았으니 일해야죠.
몰래 조학광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결론은 불륜 증거 찾지 못해요. 불륜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여튼 이 일로 손재와 류진준 한 번, 두 번 보게 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한 겁니다. 이는 손재가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들었죠. 이때 손재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조학광의 불륜 증거를 잡을 수 없다면 내가 조학광을 불륜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조학광을 꼬셔달라고 하자. 손재의 관점에서 조학광은 바람기가 많았기 때문에 괜찮은 여자만 잘 엮으면 바로 해결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 마사지실에서 일하던 최연. 얼마 줄게, 내 남편 좀 꼬셔줘요. 이렇게 최연이 조학광의 삶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최연은 전화로 막 애교를 떨면서 조학광에게 들이밀기 시작했어요. 계획대로 둘은 가까워졌습니다. 손재는 조학광이 여색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컴퓨터 상가에서 피놀 카메라를 사와서 시계에 연결, 최연 집에 딱 설치해요. 그리고 6월 1일 오후 손재의 지시에 따라 최연은 조학광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죠. 식사를 마친 후에 두 사람은 몰래 카메라가 설치된 침실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막 하지 말라고 하고 왜 이래. 이럴 때 류진준이 바로 들어와서 뭐야 당신! 불륜 현장을 잡는 연기를 펼쳤죠. 또한 류진준은 시간 맞춰 조학광의 핸드폰을 이용 손재에게 연락을 합니다. 즉 류진준과 손재가 조학광 핸드폰으로 통화를 했던 거죠. 그렇게 손재가 이 사건에 개입된 척. 하지만 예상 못한 건 조학광이 안 도와줘. 오히려 너네 셋 다 한패지. 내 이럴 줄 알았어. 너네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조학광이 강하게 맞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는 손재를 화나게 했습니다. 와, 이 새끼 이거 안 되겠네. 바로 옆에 있는 고무봉으로 막 때리기 시작. 손재와 이 일행은 시간 개념을 완전히 무시하고 6월 1일 저녁부터 6월 3일 오후까지 조학광을 때리고 학대했대요. 그 시간만 무려 44시간에 달했습니다. 안 죽는 게 이상하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은 거예요. 녹음 파일과 필체 역시도 그때 강제적으로 한 거고요. 결국 세 사람 모두 자신의 범죄로 인해 재판대에 올랐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 결과가 공개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겉으론 우연한 사망사건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연쇄계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재와 이 일행은 완벽한 범죄다, 완벽한 알리바이다 생각했겠죠. 그 자만심이 그들을 파멸의 나락으로 몰아넣을 줄은 예상도 못하고 말이죠.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시간이 더 걸리고 덜 걸릴 뿐이지. 와, 준비하면서 손재 진짜 대박이다 했어요. 이런 머리로 좀 다른 걸 하지.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 제가 좀 목감기가 와가지고 목이 조금 쉬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2010년 12월 3일 중국 윈난성 경찰서로 한 여관 주인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자기네 여관 608호에 남자 한 명이 죽어있다고. 경찰은 사건 현장인 번화가에 있는 개인 주택을 개조한 여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608호로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경찰은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아요. 이게 무슨 냄새야? 그 다음에 침대에 누워있는 사망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사망자는 남성으로 나이는 대략 30대, 키는 170 정도로 외관상 상처나 혈흔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가에 침이 한가득이야. 아무래도 독살, 독극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 같아. 사건 현장인 608호 방은요, 깔끔하게 다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싸운 흔적이 전혀 없어. 거기다 608호 옆방에 머물고 있었던 다른 손님들 역시도 싸움 소리나 비명 소리 같은 거 전혀 들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에 경찰은요, 바로 여관 투숙 기록 확인에 들어갑니다. 기록에 따르면 608호에서 사망한 남자는 32살의 장신능이라는 기혼 남자였어요. 그는 12월 1일 새벽에 체크인했습니다.
새벽에 체크인했기 때문에 다행히 이 여관 주인도 장신능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때 이 여관 주인은요, 장신능이 새벽에 혼자 방을 잡았고 체크인 이후로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장신능의 시신을 부검해 보니까 역시나 그의 몸 안에서 쥐약이 발견됩니다. 독극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며 그의 사망 시간은 약 이틀 전인 12월 1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경찰이 608호 방에 딱 들어갔을 때 바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냄새였던 거예요. 완전히 증발하지 않은 쥐약 냄새. 방 안에 싸움 흔적도 없었고 여관 주인도 장신능 혼자 체크인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경찰은 처음에 극단적인 선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이 사건에는 좀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우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현장에 쥐약병이라든지 남은 쥐약이라든지 그리고 구토 같은 게 보통 나오니까 입가에 침만 묻어있는 게 아닌 주변도 좀 구토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깨끗해. 쥐약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 누군가가 현장을 치우고 간 것 같아. 이에 경찰은 바로 여관 주변의 CCTV 확인에 들어갑니다. 역시나 12월 1일 새벽 1시경 장신능이 여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는데 어라? 혼자가 아닌 거예요. 여자 한 명이 같이 있어. 여관 주인 말과 다른 거예요. 이때 여관 주인 왈, 아 맞다, 죄송해요. 제가 순간 착각했어요. 장신능 혼자 체크인한 줄 알았는데 아 맞다, 그날 여자 한 명 더 있었어요. 아 정말 죄송해요. 여관 주인의 착각. 당시 한 여성과 같이 들어왔고 이때 두 사람의 행동이 되게 가까운 사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연인 혹은 부부처럼 보였다. 경찰은요, 바로 이 CCTV 속 의문의 여성 모습을 캡처 사망한 장신능의 가족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이 영상 속의 여자 아시는 분이신가요? 가족들 딱 보자마자 이 여자 당화영인데? 당화영은 또 누구야? 당화영, 그녀는요 다름 아닌 장신능의 아내였습니다. 그렇다면 사건 당일 장신능 아내와 같이 여관으로 와서 머문 건데 정말 이상하죠? 608호엔 그녀의 흔적 전혀 없었는데 장신능의 개인 물품마저도 없었는데 게다가 사건 이후에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경찰은 당화영이 남편이 살해된 후에 이틀 동안 되게 불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여관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똥 마려운 개마냥. 누가 봐도 아내 당화영이 의심스러운 상황. 바로 당화영의 행방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당화영 가족들 왈, 그녀와 연락 안 된 지 꽤 됐다는 거예요. 조사하고 또 조사하다 보니 12월 1일 남편 장신능이 사망한 날 오후에 이 여자가 여관에서 나와 광둥성으로 가는 기차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바로 광둥성 경찰들에게 협조를 요청, 추적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중국 인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찾는 게 쉽지가 않아. 아쉬운 대로 수배 전단지까지 만들어서 뿌리거든요. 그런데 아무 단서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무려 2달이 지나버립니다. 경찰의 초조함이 극에 달했죠. 그런데 이때 2011년 2월 15일 경찰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당화영이 돌연 경찰에 자진 출두 자수합니다. 그녀는요, 자기가 독극물로 남편을 죽였다고 바로 인정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오래 결혼 생활을 함께한 남편을 무자비하게 죽인 여잔데 이때 당화영 너무 슬퍼 보이고 너무 억울해했다는 겁니다. 뭔가 남편을 독살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만의 큰 사정이 있는 것처럼 보였달까요? 그래서 경찰이 물었죠. 왜 독살을 했냐? 왜 억울하다 하는 거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선 또 시원하게 말을 못해. 이 여자가 막 말을 얼버무리면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말하면 제 체면이 깎일 것 같아서. 말 안 해서 남편 죽인 살인마 아내로 사는 거나 말하고 체면 꺾이는 거나 거기서 거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튼 경찰은 끈질기게 물었고 결론은 모든 걸 털어놓게 되는데 제일 처음 그녀가 한 말은 펑펑 울면서 남편이 저를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저 남편 안 죽였어요. 당화영 말에 따르면 이 둘 친척의 소개로 알게 돼가지고 안지 한 달 만에 결혼했다는 거예요. 와, 한 달 만에 결혼. 당시 결혼이 서로 반해가지고 한 달 만에 청혼, 결혼하자 이렇게 된 게 아닌 가족들이 막 밀어붙여가지고 한 달 만에 결혼한 케이스였습니다. 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이 그렇게 깊지 않았어요. 장신능은요, 솔직히 아내 당화영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못생겼으니까. 그래서 결혼 초기 때부터 계속 아내한테 너 진짜 못생겼어. 괴물 같아. 너는 내가 이때까지 맞선 본 여자들 중에 제일 최악이야. 제일 못생겼어. 내가 네 집안 좋아서 결혼한 거지. 너 집안 안 좋았으면 내가 너 거들떠라도 받겠냐? 내가 미쳤다고 너랑 결혼했겠어? 절대 안 하지. 뭐 지 얼굴은 잘생겼나? 아주 웃겨요. 여튼 실제 이렇게 말을 자주 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사람들 많이 있을 때도 아내를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런 남편과 같이 사는 아내가 기가 펴지겠습니까? 자존감이 쭉쭉 낮아지지. 입이 독하고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모욕하는 것도 모자라 그는 게으르기까지 했습니다. 아내한테 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를 느꼈겠습니까? 일도 안 하고 집안에만 처박혀가지고 자고 처먹고 자고 처먹고. 따라서 모든 집안일과 생활비는 모두 당화영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웃긴 게요. 주둥이로는 당화영 못생겼다고 난 네 집안 아니었으면 너랑 결혼 안 했어. 너 괴물 같아. 오만 욕을 하면서 할 건 다 했어. 두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도 그는 느껴지는 게 없었나 봐요. 장신능은 여전히 책임감 없이 행동했고 집안의 모든 지출과 양가 부모의 부양은 오롯이 아내 당화영의 몫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아내가 다 하잖아요. 별반 집에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아내한테 불만이 많은지. 술만 마시면 또 그렇게 아내를 때려. 아주 콤보로 쓰레기 짓거리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개무시하는 거죠, 지금. 저 같으면 바로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사내 못 사내 했을 것 같은데 아마 당화영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누구보다 이 괴물과 같이 살기 싫었겠지. 그런데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누가? 내 금쪽 같은 두 아이들이. 나 편하자고 이혼하면 우리 아이들은 아비 없는 자식들이 되는 거 아니야. 아, 옛날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게 그녀는요, 무려 10년을 참았습니다. 2010년이 됐어요.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갑자기 일을 하겠대. 그래서 설이 끝나자마자 마을 사람들과 함께 광둥성으로 일을 하러 떠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당화영은 좀 마음을 한시름 놨어요. 전에는 내내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날 때리고 무시하고 별짓 다 했는데 이 남편이 멀리 광둥성으로 일을 하러 가면서 한 달에 한두어 번 정도 집에 오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폭력을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그녀의 생활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동시에 그녀 또한 집에서 멀지 않은 공사장 주변의 한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문제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후반기 인생의 운명을 바꿨다고 할 수 있는 인물, 이은송이라는 남자를. 이 이은송이라는 남자는요, 윈난성 사람이 아니었어요. 쓰촨성에서 이곳으로 일을 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이는 좀 더 많았지만 남편 장신능과는 달리 말투부터가 부드럽고 사람을 그렇게 잘 배려해줘. 성격도 차분하니 온화하고 그리고 너무 성실해.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남자 당화영에게 너무 잘해줬다는 겁니다. 너무 다정해. 내내 쓰레기 같은 놈만 보다가 정반대의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당화영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이 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불싸 이은송도 그래. 내가 좋대. 그러면서 이 둘 불륜 사이로 발전이 된 겁니다. 장신능이 한 달에 한두어 번 집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이 둘 남편 없는 틈에 몰래 동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안 걸리고 100이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마을 주민들 사이에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남편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장신능 열받죠. 바로 집에 쳐들어가서 아내부터 때려잡고 막 다 하고 싶었어. 그런데 참습니다. 집에 안 쫓아가고 전화를 해요. 너 내가 다 들었어. 좋은 말로 할 때 헤어져. 마지막 기회야. 라고 하면서 내가 불안해서 안 되겠으니까 아이들 시부모님 집에 맡기고 너도 여기 광둥성으로 와서 일해. 이쪽으로 넘어와. 당화영은요 되게 고지식하다고 해야 하나? 마땅히 표현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되게 옛날 마인드의 여성이었어요. 남편 말에 충성, 전통적인 순종적인 여성이었다 보니 남편 말에 다 따릅니다. 헤어지고요 광둥성으로 남편 따라 가요. 그녀는요 광둥성에 도착하자마자 알게 됐습니다. 아, 이 남편이 날 용서해서 정말 그의 말대로 불안해서 나한테 이쪽으로 오라고 한 게 아닌 나한테 복수하려고 여기로 오라고 한 거였구나. 당화영이 광둥성에 있는 남편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장신능 복수 계획을 실행합니다. 매일같이 이유 없이 때려요. 네가 감히 바람을 펴? 술만 마시면 그 폭행은 더 심해졌습니다. 나무 빻다, 벨트, 옷걸이, 손, 발, 강목 뭐 잡히는 걸로 다 때려요. 때리면서는 또 가만히 있나? 주둥이로 욕을 너는 타락한 창녀라고. 육체적인 고통 외에도 장신능은 아내를 완전히 성적 도구로 취급했습니다. 아예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길 가다가 하고 싶어. 그러면 야 누워.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원하면 언제 어디에서든. 야외의 별의 별곳에서도 그는 당화영을 강제로 끌고 가 관계를 맺었고 그녀는 이런 일을 하루에 3-4번씩이나 겪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니까 정말 비참했대요. 죽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냥 참아요. 왜? 나 바람 폈잖아. 그러니까 참아야지.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평생 내가 이건 참아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사건이 이런 그녀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2010년 9월 밤에 장신능 또 술에 취해가지고 아내를 바로 집 옥상으로 끌고 갑니다. 그 옥상에서 주먹이랑 발로 막 때리는 거예요. 너 같은 건 죽어야 된다고. 그러더니 힘으로 아내를 딱 껴안아 옥상에서 떨어지라고. 너 같은 건 죽어야 된다고. 여기서 지금 떨어져 죽으라고. 막 옥상 끝으로 밀어. 나한테 죽으라고. 이러니까 얼마나 놀래요. 이때 당화영은요 겁에 질려가지고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막 빌었대요. 죽고 싶지 않다고 살려달라고. 이게 뭡니까? 하지만 이럼에도 장신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니 너는 여기 광둥성에서 죽어야 돼. 지금 내 눈앞에서 죽어야 된다고. 왜 그런지 알아? 그래야 네가 죽어도 바로 시신 수습할 사람이 없으니까 방치돼서 혼자 썩을 거 아니야. 와, 이 말을 듣는데 정말 너무 무섭고 한편으론 화도 났대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기에 눌려버려가지고 덜덜 떨면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아내의 모습에 이놈은 더 의기양양해졌겠죠. 칼까지 꺼냅니다. 넌 오늘 무조건 죽어야 된다면서 칼을 막 휘둘러. 놀란 그녀는요 살려고 미친 듯이 피했죠. 실제 이때 그녀 여러 번 목을 베일 뻔했었대요. 그녀는요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아내의 애타는 애원에 이놈 칼로 그녀를 찌르진 않았어요. 결론은 그녀를 옥상에서 밀어 떨어뜨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배와 하체를 여러 번 세게 걷어찼습니다. 얼마나 세게 찼는지 이때 당화영이 너무 아파가지고 바닥에서 막 뒹굴었었대요. 이때 그녀가 느낀 거예요. 내가 이 남자와 계속 같이 있다간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당화영은 이 사건 이후에 죽음에 가까운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게 오히려 남편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냈어요.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워. 왜 날 이렇게 대? 정말 날 죽이려고 한 거야? 남편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차오르다 못해 이때 터진 거예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내가 남편을 먼저 죽여서 오늘처럼 내 생명을 위협하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이 생각을 품은 그날 그녀는요 바로 쥐약을 샀습니다. 그걸 매일매일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언제든지 이때다 싶으면 독살 남편 죽이려고. 솔직히 몇 번이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죽이는 게 마음처럼 쉽진 않거든요. 기회가 와도 머뭇거리게 되고 집에 있는 아이들이 걸리고 실행에 선뜻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머뭇거리다가 11월 20일이 된 거예요. 이때 그녀는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광시성으로 시집간 내 여동생이 언니 내 남편이 죽었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그러니까 장신능과 당화영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장례 치러야지. 여동생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친척들과 지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부는요 굉장히 친한 척을 해요. 사이 좋은 척. 장례식이 끝난 후 당화영은 여동생을 위로해 주려고 여동생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놈이 또 발정이 났어. 이 새끼가 갑자기 당화영한테 나오라고 하더니 힘으로 끌고 간 거예요. 어디로? 내 여동생의 남편 제부의 무덤으로. 제부의 무덤 옆 사탕 수수밭에서 벗어. 아니 이게 무슨 개같은 상황입니까? 제부 무덤 옆에서 남편의 이런 황당한 요구에 당화영은 싫다고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여기서 이건 아니라고. 더 최악은요 방금 장례식이 끝나서 친척과 친구들이 아직 멀리 가지도 않은 상황이었어요.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떡해. 하지만 장신능은 내 할 바야? 야 벗으라고. 아내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사탕수수밭으로 끌고 가 힘으로 그냥 해버립니다. 이놈이 언제 아내 입장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던 새끼입니까? 이때 그녀는요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면서 진짜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었대요. 이후 두 사람은 아이들이 있는 윈난성으로 돌아갔고 12월 1일 새벽에 윈난성의 한 여관에 체크인했습니다. 당시가 새벽이었기 때문에 장신능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이때 당화영은 남편이 잠든 틈을 타 독국물인 쥐약을 남편의 침대 머리맡에 있는 음료수 병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내 남편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내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머리맡에 있는 물이나 음료수를 마시는 버릇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음료에 타면 100% 먹고 죽을 거라는 거지. 12월 1일 이른 아침에 깨어난 장신능은 또 옆에 있는 당화영을 건드려 억지로 관계를 가집니다. 이때 그녀는 생각했어요. 그래 마음껏 즐겨. 이게 네 생애 마지막 성관계가 될 테니까. 관계가 끝나고 그는 습관처럼 머리맡에 있는 음료수를 집어들었습니다. 꿀떡꿀떡 아이고 잘도 마시네.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구토와 함께 거품을 막 뿜기 시작. 남편이 독에 중독돼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화영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흘러나오는 침이나 구토를 그 옆에서 막 닦았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막 나오는구나. 이거 언제까지 나오나?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죽었네. 바로 그녀는요 방을 청소하고 자신이 머물렀던 흔적을 모두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쥐약이 담긴 병과 쓰레기를 모두 버리고 광둥성으로 도망갔던 거예요. 당화영은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 죽인 걸 후회한다고, 내가 너무 충동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남편 죽이고 광둥성으로 도망가 있었던 약 2달 동안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한시도 편하게 발 뻗고 잔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매일 밤 눈 감으면 그렇게 남편이 죽던 독약에 괴로워하고 있던 그 모습이, 그 순간이 자꾸 생각나. 하루하루가 고통이야. 안 편해.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그냥 자수하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녀는요 막 울면서 경찰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재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 판사가 하는 거지. 2년 후인 2013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남편이 날 끝까지 몰지 않았으면 나 남편 안 죽였을 거라고. 정말 당화영의 삶이 비극이긴 해요.
이 죽은 놈도 잘한 게 하나 없어. 정말 둘 중 하나 죽어야 끝나는 결혼 생활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당화영이 안 죽였다면 당화영이 죽었겠네. 그런데 살인은 절대 정당화가 될 수 없잖아요. 결론은 고의살인죄 성립으로 사형 플러스 정말 다행히도 2년의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사형에 집행유예 2년,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너 2년 동안 감옥생활 잘하면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켜줄게 이거예요. 솔직히 그녀 말이 맞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기징역도 너무 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만약 그녀가 헤어지자 이혼하자 했으면 이놈이 알겠다 하면서 깨끗하게 헤어져 줬을까요? 전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 죽이는 게 아닌 경찰에 신고를 했어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또 드는 생각이, 신고했어요. 감옥 생활 오래 했을까요? 잠시 구금됐다가 다시 바로 풀려나지 않았을까? 그럼 풀려난 그가 아내를 또 가만히 뒀을까요? 더 심하게 괴롭혔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이런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은 하나도 안 해보고 바로 살인으로 간 거가 또 한몫한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계속 괴롭혀. 뭐 이거는 누가 봐도 둘 중 하나 죽어야 끝나는 거야. 근데 내가 죽을 순 없으니 죽인 거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써보지 않고 바로 죽였으니 그 벌은 받아야지. 약간 이런 느낌? 이 두 사람의 결혼은요, 한 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잘못 끼워진 것 같아요. 너무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등 떠밀려 결혼해버렸어.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요. 조명이 이상해. 안녕. 2018년 9월 1일 밤 11시 30분경 중국 수촨성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천 씨는 이날 평소처럼 쓰레기차를 몰고 길가의 쓰레기통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도로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때 천 씨는 이상한 걸 봐요. 저기 앞에 도로 길바닥에 한 사람이 누워있어. 그 사람은요, 천 씨의 차가 가야 되는 그 진행 경로에 가로막듯이 딱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에 천 씨는 술 취한 사람이 뻗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깨우려고 차에서 내려 이 남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는데, 그런데 이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뭔가 좀 이상해. 이 남자가 땅을 보고 엎드려 있는데 온몸이 빨개.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이 남자 밑에를 다 벗고 있네. 알고 봤더니 이 남자 온몸이 피투성이에 위에는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밑에는 속옷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에 놀란 천씨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도로에서 발견된 남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 남성 사망자와 멀지 않은 풀숲에 죽어있는 여자가 또 있어. 이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위에만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도 밑에가 알몸이야. 시신은 바로 부검대에 오릅니다. 사건 현장 근처 풀숲에서 경찰은 몇 개의 휴지 뭉치를 발견했어요. 이 외에 현장에서 사망자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명서나 물품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경찰이 단서를 찾느라 바쁠 때 한 남성이 자신이 목격자라고 주장하며 다가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이씨. 사건 현장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 이씨 말에 따르면 그날 밤 대략 한 11시쯤 이씨가 자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밖에 도로에서 격렬한 싸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한 남자가 떠나가라 막 소리 지르는데, 야! 너 도망가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 소리에 이씨가 놀래가지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씨가 도로변으로 나왔을 때 보인 상황은요, 한 남자가 막 도망가고 있고 그 남자 뒤로 칼을 든 또 다른 남자가 막 쫓아가고 있어. 이 얼마나 쌀벌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무심코 나왔던 이씨도 놀란 거예요.
나도 괜히 나섰다가 해코지 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씨는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도 않고 무서우니까 가까이 가지도 않고 궁금은 하니 근처 풀숲에 숨어 칼을 든 남자가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맨 앞서 언급했던 환경미화원 천씨가 경찰에 신고한 후에야 그 풀숲에서 나왔어요. 이 씨뿐만이 아닌 최초 신고자 환경미화원인 천씨도 경찰에게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자기가 사건 현장을 청소할 때 한 남자가 한 여성 옆에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봤었다고. 이때 천씨가 이 담배 피는 남자와 눈이 딱 마주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배 피는 남자가 매섭게 노려보면서 천씨한테 꺼지라고 가라고. 그런데 딱 요때가 천씨가 바닥에 엎드려 피범벅이었던 그 남자를 본 이후였어요. 완전 겁에 질린 상태. 그러니까 담배 피는 남자가 무섭게 가라고 하니 알겠다고 바로 자리를 피했죠. 천씨가 알겠다며 자리를 피하니 그 남자가 바로 빨간색 승용차에 올라타 사건 현장을 떠났다고. 천씨는요, 그때 봤던 담배 피던 남자 나이가 대략 한 30대처럼 보였고 말투가 현지 사람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남자가 타고 간 빨간색 승용차, 이 차의 차종과 번호판은 못 본 상태였어요. 그래도 뭐 빨간색 승용차라는 단서를 또 얻었으니까. 정말 다행인 건요, 이 씨가 천씨가 하는 말을 옆에서 다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천씨가 막 빨간색 승용차를 타고 갔다 어쨌다 하니까 그 순간 잊고 있었던 부분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맞다, 형사님, 제가 이 얘기를 안 했네요. 싸움이 거의 잠잠해져 갈 때쯤 싸움 현장 앞에 주차되어 있었던 흰색 SUV가 쓱 움직이더니 출발했었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부터 해가지고 도로 상황을 쭉 살핍니다. 그러다가 사건 현장에서 300m 정도 떨어진 한 도로에서 시동이 꺼지지 않은 흰색 SUV 차량을 발견해요. 그 SUV 운전석 문을 딱 열었더니 피 비린내가. 차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피 비린내만 가득했지. 일부 피는 차 안에서 마르지도 않은 아직 흐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뒷좌석에서 여성용 가방과 여성용 구두, 남성용 운동화, 그리고 여성용 속옷이 발견됩니다. 경찰은요, 보자마자 느꼈어요. 아, 이 차 안이 첫 번째 범행 장소구나. 여기서 제일 먼저 칼부림이 났구나. 여자 속옷도 차 안에서 나왔단 말이죠. 사망한 여성 속옷을 안 입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남자도 안 입고 있었죠. 즉 이 두 피해자들이 차 안에서 밑에를 다 벗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쳐들어왔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드니까 이 두 사람이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하다가 결론은 범인에게 둘 다 칼에 찔려 죽었구나. 이런 추론을 내린 후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경찰은 다시 한번 흰색 SUV 차량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그 결과 차 안에서 운전면허증 한 장과 신분증 2장이 딱! 운전면허증 정보에 따르면 흰색 SUV 차주의 이름은 40대였던 딩샤오펑, 여성 사망자의 이름은 31살이었던 고징징, 동시에 부검 결과도 나옵니다. 딩샤오펑과 고징징의 몸 전체가 그냥 다 칼자국이야. 무려 두 사람 몸에서 20군데가 넘는 칼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인이 당시에 막 난도질을 한 거예요. 딩샤오펑의 칼 상처는 등에 집중되어 있었고 고징징의 칼 상처는 가슴, 복부, 하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나 고징징의 하체 이 밑에 부위 상처는 정말 심했어요. 거의 하체를 찢어놨다고 봐도 될 정도. 깊고 길게 찌르고 찢은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범인은 고징징의 몸 플러스 얼굴까지 난도질했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도 완전 피범벅이었대요. 40살이었던 딩샤오펑 그리고 31살이었던 고징징 둘 다 하체가 알몸이었어요. 부부이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둘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범인은 누구인 걸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범인이 운전한 빨간색 차,
이 차가 한 도로를 지나가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다행히도 이 도로 카메라에 빨간색 차의 번호판이 정확히 찍혔어요. 그러면서 이 차의 차주 신원이 바로 확인됩니다. 차주의 이름은 37살이었던 문지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문지휘, 사망한 고징징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딩샤오펑이 남편이 아니야. 그럼 이게 대충 무슨 상황인지 어떤 상황인지 그려지죠. 이 고징징, 이 여자는 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랑 차 안에서 밑에를 다 벗고 왜 그러고 있었던 거야? 문지휘는요, 사건이 벌어지고 바로 다음날 자신의 집에서 체포돼요. 문지휘 그는 전체적으로 매우 침착했습니다. 두 사람을 죽인 살인마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역시나 본인 또한 죽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다. 누군가 내 차를 끌고 나간 거다. 난 죽이지 않았다. 문지휘의 아버지 또한 경찰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우리 아들 진짜 내내 집에만 있었다고. 우리 아들 사람 죽이고 할 애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정말 문지휘의 차를 누군가 빌려 탄 후에 살인을 저지른 걸까? 아니면 지가 죽여놓고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 결론은 문지휘가 맞았습니다. 자기가 2명이나 죽여놓고 거짓말. 문지휘는요, 경찰이 너 지금 자백하면 형량 덜 받을 수 있다. 우겨봤자 좋을 게 없어. 너 증거가 엄청 많이 나왔어. 왜 굳이 우겨가지고 네 죄값을 더 올리니? 여기서 자백하면 더 약하게 받을 수 있다니까? 이렇게 아무리 설득하고 해도 끝까지 우겨요. 와, 그러니까 이때 경찰 안 되겠다. 이놈에겐 강하게 나가는 게 답이겠다. 바로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야, 너 지금 목에 상처 뭐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왜 났어? 그리고 네 팔에도 긁힌 상처가 있는데 이건 또 어디서 났냐? 이것도 상처 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누가 봐도 손톱으로 확 긁은 것 같은데. 플러스로 목격자들의 도로 CCTV에 찍힌 얼굴에,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거, 그 빨간색 차에 블랙박스가 있었어요. 그 블랙박스에 딩샤오펑과 고징징을 살해하는 모습이, 문지휘가 막 칼 들고 뒤쫓아가는 모습이 다 찍혀있네. 이러니까 어쩔 거예요. 지가 인정해야지. 블랙박스에 지 얼굴이 떡하니 나오는데 뭐 어떻게 우길 거야.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런 범행을 한 걸까? 문지휘 말에 따르면 자기가 이 지역의 한 운전학원의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는요, 성격이 급한 다른 선생님들과는 달리 교육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닌 성격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운전학원 계열에선 꽤나 유명했습니다.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요,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정말 배려심이 많고 성실하고 온화하고 항상 웃는 얼굴의 남자였다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 2명이나 죽였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더구나 그 중에 한 명이 또 자기 아내야.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요, 고징징과 딩샤오펑의 불륜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문지휘의 말에 따르면 우연히 아내가 딩샤오펑이라는 남자와 가까이 지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이잖아요. 딩샤오펑? 이 남자 누구지? 좀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봤더니 어라, 이 남자 가정이 있어. 와이프에 자식까지 있는 남자야. 그러니까 처음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대요. 가정이 있는 남자니까 뭐 우리 아내도 가정이 있는데 자식과 남편이 있는데 뭐 서로 이상한 짓 하겠나. 각각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는요, 아내 고징징이 친한 친구 같은 오빠라면서 딩샤오펑을 문지휘한테 소개시켜줘요.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친해졌고요. 자주 만나 식사도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최악은요, 사실 이 문지휘의 친구들은 딩샤오펑과 고징징의 사이를 좀 이상하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눈치를 챘어. 그런데 친구 입장에서 갑자기 막 나서가지고 야, 네 와이프 저 남자랑 바람난 것 같아. 증거도 딱히 없는데 그런 얘기를 또 할 순 없잖아요. 괜히 했다가 도리어 넌 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하냐 라고 하면서 나한테 불똥이 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문지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지위 혼자만 몰랐어. 혼자 아무것도 못 느끼고 그저 그냥 딩샤오펑 좋은 남자인 것 같다고 셋이 맨날 만나 술 먹고 밥 먹고.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이 아내 고징징이 밤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걱정돼서 한날 저녁에 밖에 마중을 나갔는데 어라? 딩샤오펑 차에서 내 아내가 내려. 이걸 본 이후부터 좀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저녁에 내 여자를 외간 남자가 바래다 주고 있어. 나한테 데리러 오라고 하지. 하지만 이때 모른 척해요. 왜? 이때 아내 고징징이 경제적인 능력이 더 있었대요. 아내가 수입이 더 많아. 퇴근도 문지위가 더 빨랐고 더 쉬는 날도 많아서 집안일 같은 것도 문지위가 거의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설마 바람을 피고 있나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직접적인 스킨십 같은 걸 본 건 아니니까 아니겠지 하고 그냥 넘긴 거예요. 사실 대놓고 물어보고 싶기도 했어요. 왜 그 사람이 널 지금 이 시간에 바래다 주고 있냐? 너네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냐? 그런데 이걸 물어봄으로써 둘의 관계가 깨질까봐. 지금 경제적인 걸 이 아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관계가 깨지면 제일 손해보는 사람은 나거든. 그러니까 그냥 믿었습니다. 아니겠지.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당일 일이 터지는데 이 아내 고징징 남편 문지위한테 문자를 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차리지 마. 나 오늘 땡땡 지역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들어올 것 같아.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저녁 먹고 친구랑 얘기 좀 하다가 들어갈게. 그런데 이 여자가 밤 10시가 넘어도 안 들어와. 이미 우리 부모님의 애들까지 다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땡땡 지역에 있는 친구 집에 간다고 했잖아요. 거기로 내가 아내를 데리러 가야겠다. 바로 차를 몰고 나와요. 출발하고 한 2km도 안 갔을 때 신호에 딱 걸려가지고 서 있는데 저기 차도 맞은편 도로 갓길에 하얀색 SUV 한 대가 서 있네. 차 번호를 보니까 저거 딩샤오펑 차 같아. 그러니까 이때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문지위가 그 문제의 차 옆으로 간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차 안에가 얼핏 뭔가 보여.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아내의 불륜 상대일지도 모르는 딩샤오펑의 차를 보자 문지위의 마음은 복잡해졌고 당장 차를 두드려 딩샤오펑한테 따지고 싶었어요. 야, 너 내 아내랑 불륜이냐? 그러면서 한쪽 마음엔 무서워. 설마 저 차 안에 우리 아내가 같이 있는 건 아니겠지? 같이 있을까봐. 아이, 설마. 아내가 같이 있는 거면 바로 이혼이다. 만약 아내가 없다면 딩샤오펑 혼자 있는 거라면 미안하다 하고 원래 계획대로 아내한테 가서 데리고 집에 가야죠.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흰색 차 옆으로 가는데 차문 옆 바닥에 휴지 뭉치가 뚝뚝 떨어져 있어. 이걸 보는 그 순간 남자로서 문지위는 뭔가 좀 싸함을 느꼈습니다. 휴지 뭉치? 그리고 차가 미세하게 막 흔들리면서 어렴풋이 들리는 여자의 신음소리. 이게 딱 들리니까 와씨 이성 1초. 그는 차문을 확 열어 제꼈고 바로 보인 상황은 내 아내 고징징이 딩샤오펑 위에 앉아있네. 밑에 홀라당 다 벗고 내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불륜녀의 남편이 고징징의 남편이 내 남편이 문을 확 열어 제끼니 딩샤오펑과 고징징도 그 짓 하다가 얼마나 놀랍니까. 고징징은 너무 놀래가지고 속옷도 못 입고 딩샤오펑 위에서 내려왔고 딩샤오펑 역시도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고해진 거죠. 와, 니네 둘 바람났구나. 여기서 더 열받고 괘씸한 게 둘이 더 자극적으로 하고 싶어 집에서 멀지도 않은 이곳에서 그것도 차 안에서 그 짓을 하고 있어? 문지위는 바로 딩샤오펑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딩샤오펑 이놈이 아주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지가 더 잘났어. 네가 감히 날 때려? 갑자기 자기 차 트렁크에서 칼을. 그러니까 문지위가 아닌 딩샤오펑이 먼저 칼을 꺼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지위가 더 열을 받은 겁니다.
차 뒷좌석에서 남자들끼리 막 몸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긴 사람은 문지위였죠. 칼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칼을 갖다가 휘두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칼질에 딩샤오펑이 찔리는데 심하게 찔리진 않아요. 약간 긁히는 정도? 이때 안에 고징징은요, 남자들끼리 칼 들고 난리 치니까 얼마나 놀래요. 바로 차에서 내려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이 도망치는 아내를 문지위가 발견했네. 칼 들고 있던 문지위 그대로 쫓아갑니다. 너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렇게 아내와 문지위 둘이 막 쫓다가 웬걸 근처 풀숲에서 아내가 넘어졌어. 이때 아내 고징징은요 막 울면서 빕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다신 다른 남자 안 만날게.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살려줘. 하지만 이미 배신감에 미쳐버린 문지위 여러 번 기회를 줬잖아. 져버린 건 너야. 눈이 시뻘겋게 충혈돼가지고 이미 이 여자 말은 귀에 안 들어와. 그대로 고징징 위에 올라타. 난도질.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고징징 밑에 속옷을 안 입고 있었다고. 복부를 막 찔렸어요. 딱 돌아서려고 하는데 이 여자 밑에가 훤히 드러나 있네. 안 입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또 열이 받은 거예요. 이놈의 밑에를 잘못 놀린 죄라고. 그래서 이 밑에를 또 찢어놨던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열받아. 그래서 얼굴까지 2번 난도질. 자,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죠. 불륜 상대남 딩샤오펑. 이때 이놈 살아있었어요. 문지위가 고징징 뒤쫓아가는 거 보고 운전석으로 기어가 차를 몰고 도망갑니다. 이때 이걸 발견한 문지위 바로 자기 차에 올라타서 딩샤오펑을 추격하기 시작해요. 결론은 따라잡았어. 피 흘리고 있는 딩샤오펑을 차에서 끌어내려 그의 가슴에 또 난도질.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문지위는 손이 달달 떨렸습니다. 그 달달 떨리는 손으로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잠시 담배를 피운 후 그는 차분히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와서 피가 튄 옷과 바지, 신발을 깨끗하게 세탁했습니다. 문지위는 마음이 너무 심란했어요. 전혀 후련하지가 않아. 왜? 사람을 무려 2이나 죽였으니 난 분명히 사형일 거거든. 하지만 문지위가 몰랐던 것은 감옥 밖에서 그를 봐달라고 사형 안 된다고 탄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탄원자들 중에 피해자인 고징징의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딸을 죽인 범인을 봐달라고. 그렇게 탄원서를 써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이 고징징의 아버지는요, 사위가 내 딸을, 사람을 죽인 건 잘못했지만 솔직히 내 딸이 애초부터 불륜 짓거리를 안 했으면 죽였겠냐.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던 사위인데 원인 제공을 내 딸이 한 건 맞잖아. 주민들 역시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 순하고 착한 사람이 오죽하면 이렇게 했을까. 실제 488명 정도가 문지위를 위한 탄원서를 만들어 제출했어요. 하지만 중국 법은 진짜 봐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원인 제공했다 한들 2사람을 죽였다. 이건 죽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니냐. 법은 공정하다. 문지위 사형이 선고됩니다. 살인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었는데 바로 살인으로 간 거에 대해 죄값을 받아야 한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참 오늘 사건은 죽인 놈 그리고 죽은 놈들도 그렇게 잘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애초부터 불륜 짓거리를 안 했으면 이런 사단이 났겠습니까? 애초에 내 사람, 내 남자, 내 여자에게만 충실했다면 이런 일이 났겠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